FA-50 전투기 후방석에서 뜻밖의 비밀 발견. 폴란드 조종사의 충격 폭로. 속보. 진짜 전투기로 다시 태어나다. FA-50 블록 20 전성시대 활짝 열리다. KAI의 FA-50 개량형 경전투기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채택으로 구소련제 전투기 및 항공전력이 전무한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기체가 되었다. 폴란드 공군은 부품 공급 중단으로 가동률이 저하된 구소련제 E-29 펄크럼 전투기와 Su-22 전투공격기를 완전 대체하기 위해서 48대의 FA-50 개량형을 발주했다. 폴란드 공군용 기체는 FA-50PL2라 명명되었으며 1차부는 FA-50GF12대로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록 2와 유사하지만 기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체계의 상용 내장형 위성 항법 장치 EGI가 추가되었다. 1차분 FA-50GF12대는 FA-50PL36대의 2차분 개량형 인도 후 개량을 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인도되는 2차분 36대는 FA-50 블록 20으로 통칭되는 개량형으로 공중급류 장치, 스나이퍼 포드, 레이저 유도 폭탄, 그리고 AESA 레이더 APG-33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장착하게 된다. 폴란드는 FA-50PL의 미국 레이시온사제 APG-33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탑재를 이미 2022년 여름에 확정했다. 레이시온이 공개한 APG-33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의 성능이다. 팬텀 스트라이크 AESA의 중량은 100파운드, 45kg 미만으로 최신 A4. 레이더의 절반의 무게와 기존 최신형 AESA 레이더와 대등한 성능을 발휘한다. 디지털빔 조향, 다중 모드, 지상 표적 및 공중 표적에 대한 교차 타겟팅 능력, 인터리브드 그라운드 앤드 에어 타겟팅을 가지고 있다. 레이시온이 자체 개발한 첩프 디지털 수신기, 여자기, 리자기, 송신기의 반송파를 생성하는 발진기. 혁신적인 질화칼륨 소자 적용 패키징으로 AESA 레이더로서는 유례없는 공냉식 설계, 채택에 따라 동종 레이더 시스템 대비 전력은 65%만 사용하며 패키지 비용의 절감과 중량의 감소로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하다.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중량, 오픈 아키텍처 설계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중 소형 버전은 탐지 능력 측면에서 F-16 사통 레이더의 성능과 동등하며 중형 버전은 F-16의 사통 레이더보다 더 길다고 레이시온의 주장이 해외 군사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다. 폴란드가 FA-50 개량형 도입 이후 신규 도입국들과 협상국들은 미국제 무장과 연동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장착형을 원하고 있다. LIG 넥스원이 5월 2일 공군 세미나에서 공냉식 AESA 레이더 시제품인 ESR-500A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국내 최초로 공냉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 MSA, 메커니컬 스캔드 어레이, 대비, 다수표적 동시 탐지, 추적 능력 및 공중, 지상 표적 동시 추적 능력 등 다방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지해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간, 질소와 갈륨의 혼합물,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해 소형, 경량화를 달성했다.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제 공대공 무장인 단거리 무장인 AIM-9X, 중거리 공대공 무장인 AIM-120C 인티그레이션 및 공대지 무장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폴란드 공군용 FA-50PL을 위해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을 탑재한 FA-50 시험기가 KAI에서 공개되었다. 2. 이슈 한반도 갈등과 단절, 무인기 논란까지 왜
오늘은 지난 1년간 남북외창에서 들여다본 남북 간 주요 이슈들과 한반도 정세를 정리해봤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남북외창 시작합니다. 지난해 연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못 박은 북한은 올해 내내 남북한 관계를 단절하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무려 32차례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고 남북 간에는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이 서로 경쟁하듯 송출되고 있습니다. 평화보다는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됐던 한반도의 지난 1년을 이슈엔 한반도에서 되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 이후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등 선대가 건설한 통일 기념물도 철거하고 평양의 지하철 통일역도 모란봉역으로 개명했습니다. 77년 만에 애국가 가사도 바꿨는데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표현을 빼버렸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두 국가로는 핵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족관계 또 남북관계가 대화라든가 관계의 측면으로 정리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 소위 핵의 사용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억지력이 사실상 그렇게 실제적으로 상대에게 주는 의미가 크지 않게 되는 거죠. 남북 간 국력 격차에 따른 흡수 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 달라진 국제정세 인식 등이 작용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일 패권 시대라고 했다가 다시 미중 관계를 넘어서서 러시아가 다시 부활하면서 대단히 다극화되어 있죠. 남쪽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반미라고 통상 표현할 수도 있는 어떤 진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진영화 논리가 생겼거든요. 앞서 김 위원장은 헌법의 새로운 영토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했는데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너희들이 보내는 것은 좋은 노래고 너희들이 선전하는 좋은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 서면 그것도 대단히 듣기 싫은 소음이라는 거죠. 북한은 이제는 대단히 좋게 얘기하면 절제돼 있고 정말 영악하고 아주 꾀를 써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그리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신중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이 주는 충격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북한에도 일정한 파급을 가져와서 국지전 상태로 연결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정당한 또는 올바른 정책적 선택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일종의 프레임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고 확실하게 법적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논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이후 군사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칭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발사했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처음 공개했는데요.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사인한 북러 간 새 조약. 핵심은 조약 제4조로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조약을 바탕으로 지난 10월부터 1만 2천여 명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했고 현재 쿠르스크 지역의 전선에 투입했다고 한미 양국은 밝혔습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최소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양국 모두 파병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정상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전 또는 공개적인 전쟁 개입 이런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경우 거기에 따르는 후과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서방권들이 전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더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경우에는 북한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이 최전선에 투입됐다는 증거라며 관련 영상을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몸을 숨기거나 병원에서 부상병들이 치료받는 모습, 북한군 시신이라고 지목된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생포된 북한 병사의 사진도 공개됐는데 국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뭔가 인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들이 정확하게 전투병 파병이고 전투에 참가했는지의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오히려 북이나 러시아가 깔아놓은 미끼를 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목표는 미국에 도달하는 거겠죠. 사거리 연장을 최대한 많이 했다. 미국 동부를 대형 핵탄두로 공격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의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보죠.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사이 미국에선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두 차례의 암살 시도도 사법적 기소 위기도 그의 독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또다시 소환하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군부를 짚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북미 대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그레넬을 대북 특사에 지명하며 정상외교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 한국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엘브리치 콜비를 발탁해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습니다.